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밤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월성 원전 이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가 결국은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겨냥한다는 얘기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 가동 중지는 언제 하나 이렇게 물으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통령의 하명사항을 산업부에 전달하니까 백운규 장관이 그대로 즉각 산자부, 이 산업부 공무원들한테, 공무원들이 본래 올리기를 뭐라고 올렸어요? 한 2년 정도 원안을 위해서 가동 중단이 결정되면 2년 정도 가동을 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보통 있는 일이니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보고를 썼는데 너 죽을래? 이렇게 장관이 화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동 중단을 결정함과 동시에 즉시 폐쇄 수술에 들어가서 작년 12월부터 가동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동이 중단되는 과정을 감사원에서 집중적으로 감사해 보니까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것이 나오고, 이 감사에 딱 들어가니까 경제성 조작이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파장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딱 얘기 하나, 가동 중단 언제 하나, 이 말에 맞춰가지고 즉각 중단을 해야 되니까 이미 캠페인 때부터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판매 단가가 계속 빠지는 걸로 전망치를 내세워놓고, 그 다음에 하나는 경제성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성이 빠진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것을 두 번, 세 번, 처음에는 3,700, 두 번에는 한 1,700, 세 번째는 한 200억대, 요렇게 경제성이 없는 걸로 계속 빠뜨리는 이 조작을 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게 감사원의 감사를 보니까 월성 원전이 폐쇄되는 과정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는 이 원전 정책이 탈원전 정책이 잘한 거다 못한 거다 이런 차원에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감사해 보니까 그런 경제성 조작, 그 다음에 증거 인멸과 증거 은폐, 이런 의혹들이 제기돼서 그거를 감사 결과 보고서에 써가지고 7,0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썼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요약지는 불과 20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감사원에서 검찰에 넘겨준 자료가 수사 참고 자료인데요. 이게 7,000페이지 다 줬어요. 200페이지만 준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뭘까지 줬느냐? 백데이터까지 전부 다 감사원에서 줬습니다. 물론 이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적인 합법성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이 법원에서 증거로서의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딱 하니까 이 감사원에서는 이 백데이터의 경우에는 임의 제출 형식으로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사건과 달리 현 정권이 들어와서 제일 우려하는 게 뭐예요? 대통령이 옛날 퇴임 대통령들 같이 검찰 수사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 비극적 과거가 하나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본인들이 다 봤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누가 영창에 보냈어요? 감옥에. 자기네가 다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만큼은 절대 보내서는 안 된다. 이게 결론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본인들이 그것을 이 정책적으로 이 논의 구조를 통해서 그런 결론을 도출했든 안 했든 간에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론적으로 볼 때도 어느 국민인들 대한민국 대통령은 권좌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감옥에 가는 거, 이건 대한민국의 수치예요. 어느 국민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바라지 않고 본인들도 그런 것을 막으려면 정권을 잡았을 때 불법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사법적으로. 그러나 지금 이 원전 폐쇄 문제는 형사법적으로 불법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감사원에서 감사원장이 만든 7,000페이지짜리 이 수사 참고 자료가 이 고발장보다 더 잘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엄청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사법적으로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들이 바로 뭐냐? 이 원전 이 폐쇄 문제, 월성 원전 폐쇄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울산시장 선거가 있어요. 울산시장 선거. 울산시장 선거는 바로 왜냐하면 대통령의 가장 친한 측근이 벌써 총초로 울산시장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사건이냐? 엊그제 유죄 판결 받은 드루킹 사건이에요. 드루킹은 누가 거의 걸려 있어요? 김경수가 걸려 있어요. 김경수가 누구냐? 김경수가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울산시장은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가 들어가 있고, 드루킹 사태는 바로 친문과 친노의 핵심 측근 중에 측근인 김경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러니까 이 두 개 다 형사사건이잖아요. 김경수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항소심에서까지. 김경수, 드루킹. 울산시장 지금 재판도 못 열어요. 울산시장 선거 공소장도 추미애가 꽉 잡고 공개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민감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번에 검찰이 칼을 갈고 있는 이 월성 원전 폐쇄 문제예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거론되고 있어요. 왜? 원전을 폐쇄하라. 언제 폐쇄할 거냐? 가동 중단할 거냐? 물어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최인배 당시 최이봉 당시 산업부 비서관이 바로 산업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번개같이 취한 것이 바로 이번 원전 폐쇄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난리고 여권이 일제히 나서서 이 최재형 감사원장한테는 여권 검찰 아니면 국민의힘 쪽과 짜고 치는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어요. 그 음모론의 근거가 뭐냐? 왜 하필 20일 날 국회에서 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22일 날 바로 수사참고 자료, 즉 감사 결과를 검찰에 왜 22일 날 내줬을 것이며,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또 22일 날 고발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을 갔다 오니까 바로 대전지검에서 압수수색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사전에 이 다 짜놓은 각본에서 움직인 것이 아니냐,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고, 여당 측에서는 이것은 이 원전 폐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다. 이 통치행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미치는 거, 이거는 월권이고 정치 수사다.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이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집중적으로 질문했어요. 예, 이게 문재인 대통령 월성 1회에 대한 정책 결정은 조기 폐쇄인데 감사원에서는 즉시 가동 중단이냐, 한시 가동이냐, 아니면 계속 가동이냐를 따졌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원의 월권이다. 대통령의 통치에 대해서 감사원이 뭔데 월권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바로 맞받아쳤어요. 감사 보고서에는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표현이 쓰이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연일 조작이라고 한다. 왜 해명하지 않느냐. 요렇게까지 이 양 의원이 또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은 경제성 평가를 왜곡해서 가동 중단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 이런 거를 설명을 쭉 하면서 조작이냐 아니냐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평가나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 의원이 또 뭐라고 했느냐. 이 월성 1호기에 대한 정책 결정은 조기 폐쇄인데 감사원에서는 왜 즉시 가동 중이냐, 1.4년이냐 1.5년이냐 아니면 계속 가동 4.4년으로 갈 거냐를 따진 것인데 조기 폐쇄 자체가 즉시 가동 중단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제 최재형 감사원장,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조기 폐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방안을 가지고 논의한 것이지 감사원이 따진 것이 아니다. 즉 감사원 감사는 정책 결정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 예, 그리고 감사 대전지검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고발하는지는 감사원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음모론을 철저히 반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일대 설전이 벌어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화부 이번에 감사와 관련해서 지금 대대적인 감사원과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한편으로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권 즉 정당 민주당이 앞장서서 지금 검찰과 이 감사원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러는 상황에서 대전지검에서는 밀리지 않겠다 이거죠. 이미 산업부, 그 다음에 가스공사, 그 다음에 수력원자력 본사 이런 데를 전부 압수수색했잖아요. 100여 명, 150여 명까지 나와요. 동원해서. 그런데 이때 같이 청와대 당시에 파견돼서 이 최이봉 이 비서관 밑에서 일했던 산업부 관리 2명에 대해서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어요. 휴대전화까지 압수해서 지금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정도가 되면 결국은 검찰이 원전 평가 조작 의혹 수사의 칼날은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졌다. 청와대가 조작 지시를 했던 것으로 결론이 나오면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권에서 초긴장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요, 윤석열 총장이 오늘 쿠키 뉴스에서 이 한길 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총장이 야권 1위로 야권이 아니라 여야를 통틀어서 1위로 올라갔어요. 24.7%. 그리고 이낙연과 이재명과 2등, 3등을 가고 있고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여당은 여당대로 비상이 걸려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지금 비상이 걸려 있다. 그래서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여당대로 지금 윤석열을 때리면서 당황해하고 있고요. 야당은 뚱한 눈길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야가 동시에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당 내부에서는 오히려 윤 총장이 여당에서 더 키워졌다. 이렇게 해서 곤혹스러운 분위기를 표출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중에서는 야권 주자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은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제1야당으로서는 구심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야당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권 여론조사 1위를 등극했으니까 사퇴하고 정치를 해라 이렇게 쏘아붙이고 있고, 노웅래도 윤 총장이 정의라는 탈을 쓰고 검찰이라는 칼을 휘둘러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신동근 의원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 유의미하게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윤 총장이 정부 여당에 반발하는 민심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여권으로서도 좋을 게 없다. 그래서 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당 후보로, 야당에서도 말이죠, 이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윤 총장의 부상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 이유는 윤 총장이야 서울 태생이지만 부친 윤기중 명예교수는 충남 공주 출신이다 보니까 이 충청도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지지가 제법 되고 있고, 최종 목표가 정권의 창출이라고 하는데 아들이 없으면 사위라도 내세워야 한다는 이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무소속 샌더스 의원이 미국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국민의힘이나 범야권 대선 경선에 윤 총장이 참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의 문제는 뭐냐? 이 정치권에 말하자면 이 잠룡으로 나섰던 사람들, 공직자 출신 중에 전부 중도 포기했어요. 보건, 반기문, 그 다음에 정운찬 다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도 가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원전과 관련해서는 정치수사라고 해서 총 공격을 하고 있고요. 1등한 거와 관련해서는 정치를 하라, 사퇴를 하라, 이렇게 지금 총 공세를 가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코너에 몰리는 사람은 오히려 추미애다. 그래서 추미애의 무리수 때문에 윤 총장이 이렇게 뜨고 있는 데 대해 내부의 불만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검에서는요, 지난 6일날 한동훈 폭행, 정진웅 이 직무배제를 법무부에 요청하는 보고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는 이거를 깔아 뭉개고 있어요. 현재까지. 오늘이 벌써 11일인데 일주일이나 걸리고 있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법무부에서 검찰과에서 이걸 검토하고 있는데, 실무 검사는 직무 배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검찰과장 김태훈이가 꽉 잡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검언유착 사건이 발생했을 때 추미애가 어떤 일을 했어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한동훈 검사장을 부산고검차장에서 비수사부서인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냈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진천 본부로 냈어요. 용인에 냈다가. 이렇게 인사이동을 광폭적으로 하면서 이 정진웅 폭행 검사에 관해서는 이미 기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이 추미애에 대한 반발이고, 추미애에 대한 이런 반발이 결국 윤석열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울산시장 선거 형사법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드루킹 사건도 그렇고. 그런데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여태까지 정식 재판도 못 열리고 있고 제대로 된 소환 조사도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이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의 혐의가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남기고 후임에 넘겼는데요. 지금 이성윤 검사장이 3개월이나 지내도록 최종적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의 혐의와 관련된 조치 내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성윤 앞으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떠맡을지 예상하기가 어렵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조선일보의 정진홍의 컬처 엔지니어라는 칼럼이 있는데요. 굉장히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 상황을 비교한 건데요. 아주 쉽게 정리를 아주 잘 해놔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5분에 걸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꼭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통상 이 칼럼은 우리 독자들이 잘 안 읽어요. 저도 잘 안 읽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거는 저는 꼭 전량을 다 읽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아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이 팬덤 정치, 문재인 정치의 문제가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투쟁해야 되는지를 그려보는 차원에서 이 칼럼을 전량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우리 미래를 보는 듯한 미국 대선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가 싫어서 열린 혼돈의 바이든 시대가 왔다. 트럼프의 팬덤 정치와 문재인의 친문 정치가 묘하게도 오버랩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 좋아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싫어서 열린 바이든 시대는 아직 혼돈 상태 그 자체다. 아울러 팬덤 정치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고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인 동시에 민주주의 위협이라는 점을 우리는 트럼프를 통해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미국을 벼랑 끝까지 내몬 것이 트럼프의 팬덤 정치였다면 한국에서는 친문 정치가 그 짝이다. 굳이 차이라면 트럼프가 쉼없이 떠벌리는 스타일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꿍한 채 말이 없다는 정도뿐이다. 그런데 미국의 압도적 다수 언론과 국민이 트럼프에 대해 진저리를 치면서도 정작 그에 대항할 만한 국가적 인물을 내세우지 못한 채 워싱턴 정가의 뻔한 인물인 조 바이든을 대항마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차기 대선에 이렇다 하게 내세울 사람이 없어 보인다. 실제로 국민 다수가 미래 한국을 이끌 리더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갑자기 해상처럼 나타날 것 같지도 않다. 그나마 여론조사상 선두그룹을 이루고 있는 여권의 이낙연, 이재명, 친문의 지지를 얻기 위해 시쳇말로 영끌하며 안간 힘을 써야 하는 팬덤 정치의 올가미에 걸려있다. 이런 가운데 친문의 히든카드라고 여겨지는 김경수 지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받자 친문의 팬덤은 정말이지 갈 곳 몰라 한다. 마음 줄 곳을 잃은 채 표류하는 친문 팬덤이 한국의 정치 지형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야당은 문재인 정권이 난정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등에 업기는커녕 제대로 된 후보조차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반쪽짜리 여론조사에도 세간의 지지를 받는 선두그룹 세 사람, 즉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는 모두 현 야권의 구심점이라 할 국민의힘 바깥에 있다. 그래도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야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세간의 당위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뜨뜻미지근한 근성 없는, 사실상 현실에 안주하는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과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내년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과 후년 대선에서 친문의 팬덤 정치를 꺾고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지금으로 와선 1%도 안 돼 보인다. 친문의 팬덤이 갈 곳 몰라 하는 것 이상으로 흐리멍텅한 야권이 대책 없는 모습에 국가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은 소리 없이 복장만 터진다. 프랑스인 알렉시트 토크빌이 얼추 190년 전인 1831년 10개월 남짓 미국을 둘러보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1835년 1권이고 1840년이 2권이다. 그는 당시 미국의 민주주의를 구대륙보다 앞선 제도와 문화로 판단했지만 그 바탕에 깔린 모든 조건이 평등화라는 요소와 다수자에 의한 전제의 폐해를 일찌감치 지적한 바 있다. 여기서요, 모든 조건의 평등화, 그 다음에 다수자에 의한 전제, 이 두 개가 키워드입니다. 놀랍게도 토크빌이 당시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고 지적한 점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기회의 공정이란 가치 안에 추구되는 기계적 평등화와 다수의 정치적 전행으로 현실화된 다수자의 전제 정치가 그러하다. 그런데 진짜 주목할 점은 토크빌의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진단이 있은 후 20년 만에 미국은 남북전쟁이란 내전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는 점이다. 남북전쟁은 1861년에서 65년까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내전을 치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야말로 정치적 문화적 심리적인 내전이다. 그래서일까? 사회심리학 용어인 선택적 인지, 영어로는 selective perception이라고 합니다. 선택적 인지가 우리 정치 현실에서만큼 적나라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 각자의 진영 논리에 따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며,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선택적 포착, 선택적 청취, 선택적 발언, 선택적 믿음이 우리 정치 레토릭의 표준처럼 되어버렸다. 그것이 정치를 넘어 전 사회적으로 파급되며 우리는 사실상 전 국민이 인식상의 내전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 7년이 지난 1872년 전쟁으로 허물어진 미국의 정신을 새롭게 세우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에서 메타피지컬 클럽이란 이름의 토론 모임이 만들어진 것이다. 연방 대법관 출신의 올리버 웬들 홈스, 현대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린 윌리엄 제임스, 논리학자이자 기호학의 창시자 찰스 샌더스 펄스, 그리고 철학자이자 교육학자로 이름을 남길 다소 젊은 존 듀이 등이 그 모임의 주축이었다. 고작 9개월 남짓 지속된 모임이었지만 이들은 우리가 왜 내전을 피할 수 없느냐를 두고 경로를 벌인 끝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신념과 이념이 극단화되면 전쟁이 터진다. 그렇다. 각자의 신념과 이념은 고귀한 것일지 모르나 그것이 상대의 존재 의미 자체를 부정하고 무시할 만큼 극단화되면 결국 전쟁으로 치닫는다는 결론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사고의 상대성, 피차의 오류 가능성 등을 인정하려는 노력 아래 신념이 폭력으로 변절되지 않도록 프래그머티즘이란 새로운 사상의 씨앗을 세상에 내놓았던 것이다. 그것이 다름 아닌 미국의 실용주의다. 미국 실용주의 근간은 한마디로 상대를 인정하고 극단을 배제하는 것이다. 동시에 나의 실존과 개성을 인정하려면 너의 실존과 개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상호주의가 바탕에 깔린 것이다. 이런 실용주의가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고 세계의 지도국이 되게 만든 바탕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은 더 이상 프래그머티즘의 나라가 아니다. 팬덤과 반팬덤이 충돌하는, 그래서 또다시 내전 상황으로 치달을지 모를 만큼 불안정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미국 대선 그 이유를 더 주목해야 할 이유인지 모른다. 굉장히 이 칼럼 아주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꼭 조선일보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